우다방 앞에서 길을 잃다. 정영석. 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곳에서 길을 잃었다. 11월로 접어드는 광주 금남로는 간밤 늦가을비가 내린 뒤 한층 을씨년스러웠다. 우석은 지방청 출장을 마친 뒤 낙엽이 흩어진 금남로 오가에서 내렸다. 지방청에서 있은 서장회의에 참석한 뒤 함께 온 경무과장에게 조퇴 처리를 부탁하고 청사 앞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가 가로수 잎이 어수선하게 흩어진 금남로 오가 사거리에 도착하자 애초 내리기로 한 광주 우체국에서 버스로 몇 정류장 떨어진 곳에서 미리 내렸다. 하늘은 찌뿌둥하게 흐린 채 비가 오려는지 아님 첫눈이 오려는지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구성로를 따라 터벅터벅 걷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꽃님이로 채워졌다. 그녀가 우다방, 아니 광주 우체국 앞으로 나올지, 아니 어쩌면 못 나올 수 있다고 여겼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꼭 나오리라 믿고 싶었다. 우석이가 꽃님이, 아니 정확하게 송정님을 만난 것은 80년대 중반 50 시절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광주의 상처가 속으로 그대로인데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프로야구, 컬러 텔레비전 출연으로 국민들은 그저 신이 났고 재미나는 일에 붕붕 뜨고 있을 때였다. 그의 첫 광주행인 80년, 우석이 복무한 양평부대는 광주에서 충정작전을 마치고 6월 초 철수 원대 복귀하였다. 우석은 그해 말 제대하고 다니던 지방대학에 복학하여 3, 4학년을 마쳤다. 이듬해 봄 순경으로 경찰관 생활을 시작하였다. 상주 변두리 우체국 집배원인 아버지와 농사일을 하는 어머니 사이 3남 3녀의 장남인 그는 동생들의 희생을 딛고 겨우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 이상의 기대는 어려웠다. 공부에 매달리기보다는 생활비와 다음 학기 등록금에 신경 쓰다 보니 학기 중에는 중고생 상대 과외와 방학 중에는 아파트 건설 공사장이나 터널 굴진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학비를 충당하였다. 우석은 대학을 졸업한 그해 봄 직장을 가진 안정된 상태에서 조건이 좋은 다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고 어렵잖게 순경 공채로 경찰관이 되었다. 6개월 직무 교육을 마치고 처음 배치된 곳이 서울 S서 관할인 수색파출소였다. 그곳은 경기도와 인접한 곳으로 서울 도심 재개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으로 거의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빈곤 세대가 대부분이었다.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다투거나 작은 일에도 악다구니를 쓰는 등 조용한 날이 별로 없었다. 파출소에 부임한 지 한두 달쯤 되는 늦여름 새벽이었다. 우석과는 달리 공수부대에서 하사관 장기 복무를 마치고 경장 특채로 경찰관을 시작한 오 경장과 당직 후반 근무를 한 뒤 대충 세면을 끝내고 자리에 앉자마자 누군가 거칠게 문을 밀치고 들어섰다. 으이씨, 씨부를. 그런 잡놈은 귀신도 안 보러 간단께. 콧구멍 같은 문방구에 무슨 돈이 있다고 문을 뜯고 들어와 아그들 저금통까지 들고 간단가. 고라고 그런 잡놈은 울들이 낸 세금으로 잘 지내는 경관나리가 좁게만 신경 써주었다면 얼씬도 못할 거란께. 암만. 깡마른 체구에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눈이 가늘게 찢어진 40대 초반쯤 되는 사내가 고래고래 악을 쓰고 있었다. 어쩔거나 뚝발씨. 아니 변신의 문방구도 털렸구먼. 엊그제는 옆집 전파상도 털렸는데 어떤 썩어 문드러질 놈이 잔망스럽게 잔도둑질을 코록코록 한단까. 대두는 못 될 망정 얌생이 짓을 하는 놈은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려야 된단께.
세면장에서 대충 얼굴만 닦다 급하게 나온 오경장이 눈을 찡긋하며 걸쭉한 남도 사투리로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그 사내는 오경장의 너스레는 애써 무시하며 우석을 쏘아보는 눈길이 왠지 섬뜩하게 다가왔다. 뚝발이 변희수 씨. 수색관 내에서 그를 모르면 간첩이었다. 급하고 독한 성격에 조금도 남한테 손해를 보려 하지 않았다. 동사무소나 보건소 등에서 조금만 서운하게 대해도 민원을 넣고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밀어붙여 담당자나 동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악질 민원인이라는 뒷소문이 자자하였다. 오경장은 뚝발이 상대로 피해자 조서를 받고 우석은 125cc 순찰용 오토바이로 수색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작고 허름한 문방구에 도착하였다. 남도 문방구라고 하얀 칠판에 까만 글씨로 씌인 간판 아래 출입문은 장석이 뜯겨진 상태이고 문방구 안은 협소하고 썰렁하였다. 잠시 후 가게로 이어진 안쪽 방에서 30대 후반쯤의 여주인과 20대 초반쯤의 아가씨가 나왔다. 서랍에 넣어둔 대출금과 딸내미 돼지저금 통장만 귀신같이 싹 가져가 우리 신랑이 엄청 속이 상한가 보여. 어찌 알고 마을금고에 갚을 대출금을 가져갔는지 또 큰 돈은 아니지만 막둥이가 코 흘려 모은 동전까지 싹 털어가니 그 양반이 눈이 획 돌아갔나 보여. 여주인은 뚝발이와 달리 낮은 목소리로 조곤조곤 피해 사항을 설명했다. 뒷머리를 단정하게 묶어맨 여자는 마른 체격에 창백한 얼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교양미가 있어 보이고 어떻게 뚝발이와 부부가 됐는지 의아했다. 잠시 뒤 여주인 뒤에선 후리후리한 체격에 갸름한 얼굴의 아가씨가 앞으로 나서 배시시 웃으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바꿨다. 아유, 처음 보는 순경 아저씨다. 꼬장꼬장한 형부 덕분에 수파를 자주 드나들어 웬만한 분은 다 아는데 새로 오셨나 봐. 수파는 수색 파출소를 지칭한 듯. 조금은 재미있다는 듯 건네는 목소리가 밉지만은 않았다. 정이마, 얘가 왜 이래? 바쁜 분 붙들고. 여주인은 팔을 살짝 밀치며 눈을 가볍게 흘겼다. 왜? 밤잠 못 자고 수고하시는 분에게 수고한다는 인사를 건네는데? 그녀는 우석과 눈을 마주치자 미간을 약간 찡긋한 채 보루물을 살짝 드러내며 짓궂게 마무리한다. 민중의 지팡이 경찰 아저씨 고마워요. 그리고 이 동네 왈패 우리 형부도 잘 부탁해요. 그래야 민중의 몽둥이가 아닌가요? 그녀는 여전히 작은 미소를 말갛게 보냈고 우석도 자꾸만 그녀의 선한 눈망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얘가 요즘 뭐에 홀렸는지 아무데나 나서네. 딴따라 아니 합창단에 나가고부터 더 요란해졌어. 이 아들한께요. 주인 여자가 얼버무리는 사이 문방구 몇 곳을 사진 찍고 좋은 소식을 기다려보라는 말을 남긴 뒤 파출소로 돌아왔다. 우석이 다시 그녀를 만난 것은 수색 뒷산 아카시아 나무가 조금씩 잎을 떨구는 가을 무렵이었다. 근 한 달간 잠복 근무 끝에 뚝발이 문방구 등 10여 건의 좀도둑 사건을 해결하고 조금은 홀가분한 기분으로 수색 극동극장 임금 근무를 나갔을 때다. 극장 뒷자리에 앉아 몇 번이나 본 중국 무협 영화를 보다가 깜빡 졸고 있을 때 옆으로 다가와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아가씨가 있었다. 배시시 웃고 있는 뚝발이 문구점 처제 송정임이었다. 뒤에는 작달막한 체격에 여드름 투성이인 또래쯤 아가씨가 서 있었다. 강폴리스님, 저 아시죠? 남도 문방구 왈가닥 송정임, 아니 꽃님이. 먼저 나쁜 놈 잡아줘 멋지고 고마워요. 문방구 절도 사건을 해결해 주었고 극성맞은 형부도 잠잠해졌다며 고맙다는 것이 진짜 같기도 하고 장난 같기도 하였다. 마치 그날은 임금 근무가 끝나면 퇴근이어서
담례로 극장 근처 치킨집에서 통닭에 호프를 곁들여 두 아가씨에게 이 차를 쐈다. 그 자리에서 꽃님은 남산예술학교 성악과를 나와 얼마 전부터 시립합창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언니 집에 얹혀 지낸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꽃님은 친척 여동생이라고 둘러대며 파출소로 전화하였고 가끔은 편지로 약속을 정하였다. 우석의 비번이면 함께 경희 교외선을 타고 화전, 백마역을 헤맸고 심심찮게 신촌이나 모래내에서 관내를 벗어난 짜릿한 탈출 기분을 만끽하며 스스럼 없는 만남이 이어졌다. 서울 외곽을 벗어난 화전역 앞 동동주를 파는 민속주점에서 가을비가 내리는 바깥 풍경을 안주 삼아 둘이 동동주 항아리를 비우고 있을 때다. 다소 우울한 기분인 꽃님은 남의 얘기하듯 입을 뗀다. 땅끝 해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수색 언니 집에서 일원동 예고와 남산 예전을 나왔어요. 아버지는 해남 시골에서 면장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 집과 병원을 오가며 누워 지내서 어머니 혼자 농사일과 아버지 간병을 하며 엄청 고생하지요. 3대 독자 오빠는 전대 졸업반 때 광주에서 크게 다쳐 병원에서 몇 달간 생사를 헤매다가 눈을 뜨고 사망했네요. 이렇게 말하는 꽃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덤덤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자위도 조금씩 흔들렸다. 주점을 나와 교외선 철길 옆을 걸을 때 발갛게 취한 꽃님은 부모님과 오빠가 보고 싶다며 우석에 팔짱을 끼고 평소에 밝은 표정을 지운 채 가곡을 불렀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를 고혹한 목소리로 불렀고 우석의 앵콜 박수에 저 산 너머 물 건너 파랑잎새 꽃잎은을 낭낭하게 불렀다. 유신 통치가 극에 달한 79년 우석이 대학 2년을 마치고 배치된 곳은 서울과 가까운 양평부대였다. 그 부대는 국가 혼란 시 투입되는 충정부대 중에 한 곳이다. 그런데 80년 5월 중순 갑자기 양평부대 그가 소속된 연대는 충정작전이라는 명목으로 한밤에 야간 열차를 탔다. 당시 우석은 막 상병 계급장을 단 때였다. 행선지가 어디라는 것도 모르고 차창이 가려진 열차는 밤새워 달렸는데 그동안 코피 터지도록 훈련에 시달린 소대원은 누구랄 것도 없이 코를 골며 잠에 떨어졌다. 얼마 뒤 갑자기 검은 휘장이 걷어지며 주목 소리에 눈을 떴을 때는 화물 열차만 서 있는 조그마한 역이었다. 미리 대기한 군용 트럭에 옮겨 타 이동하면서 바깥을 내다보았을 때 도로 상가에는 광주라는 간판이 많이 붙어 있어 여기가 광주라고 짐작되었다. 30분가량 이동하여 트럭에서 내린 곳은 광주 시내에서 나주 쪽으로 내려가는 1번 국도 옆이었다. 우석의 소대는 국도를 가로질러 바리케이트 치고 상행선에 1개 분대, 하행선에도 1개 분대씩 대검을 착검한 M16을 앞에 총자세로 든 채 경계근무에 들어갔다. 후미에는 기관총을 장착한 장갑차가 든든하게 뒷발을 봐주고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외곽 차단 작전인데도 시내 쪽에서 들리는 시위대의 함성과 간헐적인 총소리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짐작될 뿐 구체적 상황을 알 수도 없었고 알려주지도 않았다. 점점 차단 경계선을 시내 쪽으로 좁혀가고 있을 때 도로변이나 골목에는 부상당한 민간인을 수월찮게 볼 수 있었고 시신을 실은 트럭도 가끔 볼 수 있었다. 부상당한 민간인은 총상이나 자상으로 피를 쿨쿨 쏟으며 신음하고 있어 저절로 고개가 돌려지기 일쑤였다. 그럴수록 소대장이나 중대장은 점호 시간이나 경계 후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현재 시국이 심각한 비상 상황이라며 엄격한 정신무장과 굳건한 각오를
주입시켰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연대 작전장교라는 소령 계급장을 단 작은 체격의 다부진 몸매의 장교가 주둔지인 어느 중학교 교정에서 아침 조모 시간에 열변을 토했다. 이번 광주 사태는 엄연한 반란이다. 유사 이래 나라를 상대로 총검을 든 적은 반역이나 반란 외에는 없다. 여러분들은 반란군을 진압하는 정부군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저들에 의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군인과 경찰관이 적잖게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이 작전은 죽느냐, 죽이느냐의 문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석은 피 흘리는 민간인과 희생된 군경과의 사이에서 혼돈이 일어 무척 당황스러웠다. 그래도 광주의 시계는 멈추지 않아 우석이 소속된 연대는 외곽 차단 작전 후 시내 거리 청소까지 마친 뒤 원 주둔지로 복귀하였다. 양평으로 돌아와서는 제대 말년으로 제대 후의 걱정과 고민으로도 시간이 모자라 자연히 광주는 멀어져 갔다. 우석과 꽃님은 그해 가을이 짧게만 했다. 과묵한 경상도 청년과 말괄량이 해남 아가씨는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달랐지만 둘과의 간격은 없었다. 남산길을 오르든지 명동 시내길을 걸을 때 제비처럼 조잘대고 앵두알처럼 또르르 웃는 꽃님과 그저 말없이 씩 웃고 마는 우석은 함께 있으면 좋았고 행복했다. 적어도 우석만큼은 그랬다고 확신했다. 꽃님은 발갛게 술에 취하면 외진 수색 가로수길이나 한적한 화전역 철길 따라 걸을 때는 예의 기다리는 마음이나 언덕에서를 태연하게 불렀다. 노래를 끝낸 그녀는 가슴 속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후련하다고 하였다. 찬비가 내리던 11월 어느 오후 그들은 수색에서 교외선을 타고 송추에서 내렸다. 계곡역 예전에 들렀던 송추집은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붙여주는 구수한 파전에 알큰한 가양주는 찬비를 맞은 둘에게 금방 한 길을 거둬갔고 가을비를 핑계 삼아 들이켠 가양주는 빈 술병들로 그득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창밖이 어두워서야 그들은 막차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았다. 좋은 한 쌍이라고 너스레를 떠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썼다는 빈방 문을 열었다. 취기에 휘청거린 그들은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들어가 얽히고 설켜서 깊은 심연의 밤을 헤맸다. 우석이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있던 꽃님은 보이지 않았고 가지런히 개어진 이부자리 한 귀퉁이에는 빨간 장미가 피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베갯잎 위에는 꽃님의 작지만 야무진 글씨로 씌어진 메모지가 얹혀 있었다. 언니 전화 받았는데 아빠가 위독하대요. 해남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밖에는 첫눈이 하얗게 쌓였어요. 그저 모든 것을 덮는 복스러운 첫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꽃님. 그의 겨울은 엄청 많은 눈이 내렸다. 우석은 관내 제설 작업에도 동원되고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에도 출동하는 등 눈과의 전쟁을 치렀다. 이런 와중에도 꽃님의 생각은 잠시라도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럴수록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던 꽃님의 전화는 없고 메모 형식으로 쓴 짧은 편지도 없었다. 하루 이틀 답답한 심정으로 꽃님의 소식을 기다리다 지쳐 순찰을 도는 김에 학교 앞 남도 문방구를 들렀다. 전에 같으면 아는 체 하던 꽃님 언니도 왠지 우석을 피하는 느낌이었고 뚝바리도 전에 없이 공격적으로 다가왔다. 강순경, 혹 80년 5월 광주에 있었지 않았남? 유심히 그를 쏘아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았다. 마치 취조하는 형사 눈길 같아 그가 피의자가 된 것 같았다.
변씨아씨야, 우짜 나가 광주에 있었다고 그렇게럼 생각한다요. 조금은 뚝바리와 편해져서 우석이 그의 말투를 흉내내며 너스레를 떨어도 그날만큼은 표정이 풀어지지 않았다. 나가 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는디 총에 맞아 부상당한 처남을 리어카에 싣고 충장로를 지나 눈앞에 보이는 동네 병원으로 내달리는 뒤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던 군바리들이 통과를 시켜주어야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벽창호란께 그중에도 경상도 말씨를 쓰는 작대기 3개가 총을 맞아 배에서 피가 굴굴 나오는 처남을 내려보다가도 상부의 명령이라며 고개를 돌리더라고. 퉁퉁한 얼굴에 주먹코 끝에 점이 있는 고 상병 녀석이 아무리 봐도 지금 강순경 같단께. 맞아, 지금 봐도 강순경 코끝 까만 점과 꼭 같담시. 이제는 아예 새매 같은 째진 눈매로 그의 얼굴에 시금털털한 술 냄새를 풍기며 얼굴을 맞대고 노려보는 것이다. 아, 왜 그래요? 뚝바씨, 아니 변씨 아저씨. 나 그때 양평에서 군대 생활했다고요. 뭘 닮았다고 그러는지 나 원참. 우석이 황급히 정색을 하며 얼굴을 피해도 뚝바리는 그를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마침 어깨에 맨 워키토키에서 출동지령이 떨어져 자리를 피했지만 뚝바리의 눈길은 여전히 의심의 뭉치를 거두지 않았고 꽃님 언니의 태도도 예전과는 달랐다. 12월로 접어들면서 눈도 풍년이었지만 날씨도 예년에 비해 엄청 추웠다. 하루 종일 순찰, 택시강도 예방 배치, 조조근무, 교통정리, 손해근무, 신고 접수 출동, 취객 등에게 시달리느라 꽃님의 생각도 적어도 근무 중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비번 근무 후 퇴근하여 모래내 전세방에 들어오면 그대로 잠에 떨어져 한밤중에 잠이 깼다. 그러면 잠은 다시 안 오고 꽃님의 생각이 짠하여 명지대 입구 삼거리 심야 포장마차에서 닭똥집에 소주 한 잔 걸치는 것이 낙이었던 암울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얼굴이 약간 얼근 60대의 전라도 말씨를 쓰는 포장마차 주인도 그가 들렀을 때 파장이라며 가끔씩 대작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나긋나긋 대하던 태도가 술 한 잔 들어가면 제법 공격적인 자세로 돌변하곤 했다. 아, 죽은 놈만 설다요. 80년 광주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지라. 공수부대인가 뭔가 하는 그 놈들이 피를 질질 흘리는 학생들을 개패듯이 때리고 질질 끌고 갔단께. 지 형제간이라면 그렇게는 못하지라. 암만. 평소 수도분하던 포장마차 주인은 잔이 거듭될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눈빛은 사나워졌다. 우석은 말없이 연신 부어대는 소주잔이 점점 밍밍해졌고 씹고 있는 닭똥집도 질긴 쇠가죽을 씹는 기분이었다. 세상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단께. 그동안 경상도서 그렇게 쭉 해먹었으면 이제 전라도 차례로 선상님도 한번 잡아봐야 된단께. 우석은 말없이 고개만 주걱거리다가 벌떡 일어나 오른손 검지를 입술에 댔다가 사선으로 쭉 그으며 포장마차 거정문을 밀치고 나왔다. 12월 하순으로 접어들자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질펀하게 들려왔고 모두들 빙글빙글 도는 네온 사인 불빛에 붕붕 떠 사는 것 같았다. 우석이 관내 순찰 근무를 마치고 파출소로 들어서자 손에 근무 중인 고경장이 빅뉴스가 있다며 한턱 쏘라고 너스레를 떤다. 이유를 알면 쏜다고 하자 고경장은 건너편 청파다방에 친척 여동생이라고 전화를 걸어왔던 아가씨가 기다린다고 귀띔해 주었다. 허리에 혁대도 풀지 않고 다녀오겠다는 말도 없이 우석의 발걸음은 이내 청파다방 출입문을 밀고 들어섰다. 희미한 불빛이 다소 음습하게 다가오는 다방에는 손님 한둘이 성냥개비를 쌓으며 무료함을 달래고 있는 한산한 분위기였다. 창가에 앉아 밖으로 시선을 고정시킨 꽃님은 그가 다가오자 힘없이
한 손을 들고 배시지 웃고 있었지만 예전에 활달하고 싹싹한 얼굴은 아니었다. 어떻게 지냈는지, 왜 소식은 없었는지, 아픈 게 아닌지. 우석이 자리에 앉자마자 속사포같이 물어봐도 꽃님은 한동안 무표정한 얼굴로 희미하게 웃기만 하였다. 이제 서울을 떠나 해남으로 내려갈까 봐요. 시골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 덜렁 사시는 거 못 보겠어요. 짐은 조금 전 붙였고 오늘 밤 호남선 막차로 내려갈까 봐요. 그녀는 예전에 살가운 얼굴은 보이지 않고 무미건조한 말투를 힘없이 건넸다. 못 본 2달 사이 그녀의 볼 우물은 더 깊이 파였고 두 눈도 더 우멍하게 들어간 것 같았다. 해남에 내려가면 뭐하고 지낼 건데? 꽃님이 죽고 못 산다는 합창단이나 그런 일거리도 없을 거 아니야. 우석은 우정, 그녀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녀가 없는 서울 하늘이 더 두려웠다. 강폴리스님, 아니 강순경님, 저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천하의 무뚝뚝이 강순경님도 그런 면이 있네요.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꽃님은 조금은 풀린 얼굴로 옅은 미소를 흘렸다. 말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꽃님이, 아니 정임씨. 어느 순간 꽃님의 본명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래요. 강순경님의 그런 마음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기댔고 지난 가을이 엄청 행복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없네요. 꽃님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눈에 초점을 잃고 우물대고 있었다. 자신? 왜? 뭔데? 그게 도대체 뭔데? 우석은 그녀의 자신이라는 말에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우석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빤히 쳐다보는 눈빛이 예전의 꽃님이 아니었다. 혹시 80년 5월 광주에 있었나요? 그녀는 취조하는 형사의 눈과 아니기를 바라는 범죄자 가족의 눈으로 바라봤다. 아니, 뭐? 그건 왜 묻는데? 도대체 뭔 말인데? 순간 우석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으며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 아니겠죠. 사람은 비슷한 사람도 정말 많다잖아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은 듯 받아넘겼지만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떨렸고 말은 더듬거렸다. 그게 뭐. 그러니까 그 무렵쯤 광주를 지나친 것은 있었던 것 같아. 우석은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꾸했지만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다. 잠깐 파출소에 들러 외출 보고와 환복을 한 뒤 수색에서 용산역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함께 탔다. 둘이는 아무 말 없이 바깥으로 흩날리는 눈보라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밖을 응시했고 그도 그녀의 옆 얼굴과 창문 바깥을 입을 꾹 다문 채 응시했다. 어느덧 시내버스는 용산역에 도착했다. 그가 목포행 0시 무궁화 열차 티켓을 끊어 내밀자 그녀는 발갛게 볼을 붉힌 채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개찰구를 빠져나와 열차에 오르는 그녀의 등이 그날따라 엄청 작아 보였다. 우리 다시 볼 수 있겠지? 내려가면 전화 줄 수 있지? 그가 더듬대며 말을 건네도 그녀는 가볍게 하얀 미소를 건넬 뿐이었다. 이윽고 열차는 서서히 출발했다. 그는 출발하는 열차를 따라가며
손나발로 소리쳤다. 그때 광주 있었어. 출동했었단 말이야. 그러나 군인이라 어쩔 수 없었어. 작전이라 따랐을 뿐이야. 그가 악을 쓰며 소리쳐도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않고 하얀 손을 흔들며 가마득 멀어져 갔다. 그녀를 보내고 돌아선 용산역에서 심야 택시를 타고 올 때 창밖으로는 굵은 눈보라가 세차게 내려쳤고 걸쭉한 욕설을 버릇처럼 내뱉는 운전기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부터 우석의 생활은 엉망이었다. 밤낮으로 꽃님의 앙증맞은 얼굴이 아롱댔다. 그녀의 편지가 꽂힌 개인 우편함은 언제나 텅 비었으며 방울새 같은 그녀의 전화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기대는 난망이었고 기다림은 무망이었다. 연일 술로 지냈고 FM 강순경이라는 닉네임도 무색했다. 밤새 마신 술로 출근부터 휘청거렸고 평안도 말씨를 쓰는 억센 성격의 파출소 노소장의 지청구도 심심찮게 들었다. 심지어 과거 그가 원칙적으로 범칙금 발부 처리한 데 앙심을 품은 노점상들이 엉겨붙어 불쑥 대꾸한 그의 말을 꼬투리 잡아 본서 감찰계에 민원을 넣어 곤욕을 치르게 하였다. 그럴수록 폭음에 폭음을 거듭한 그는 노점상들에게 휘둘리는 노소장의 일방적 지시에 대꾸하고 이어 멱살잡이로 번진 것이 직무상 항명으로 번졌다. 결국 본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을 받고 좁은 전세방에서 출근도 않고 하루 종일 지내게 되었다. 낮부터 취한 술은 한밤중 필름이 끊겨야 그만두었고 다시 낮부터 시작되는 취생몽사의 춥고 어두운 겨울이었다. 이듬해 2월 무렵 비틀거리며 좁은 골목길을 내려오던 우석에게 양지바른 돌 틈으로 민들레가 머리를 내밀더니 이내 노란 꽃봉오리를 비어올리고 있었다. 불현듯 꽃님이 보고 싶었다. 그녀는 꽃 중에는 물망초 그리고 민들레가 좋다고 했다. 민들레는 일찍 피어 봄을 알리고 노란 머리, 하얀 머리, 민머리로 인생의 전 과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밟히고 밟혀도 죽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이 좋다고 하였다. 꽃님이 그리웠다. 아니, 만나고 싶었다. 청파다방에서 그가 말한 대답을 하고 싶었다. 다음날 그는 며칠, 아니 그녀를 볼 때까지 머무를 남도 여행 채비를 하고 용산역 출발 목포행 새벽열차를 탔다. 전날까지도 마신 술이지만 열차를 타는 순간부터 술 생각은 없고 골똘히 그녀만 그렸다. 목포역에서 내려 해남행 직행버스로 옮겨 탄 뒤 해남에서 다시 완행버스를 갈아타고 북일면 좌일 버스 정류장에 내렸을 때 버스 창밖은 저녁놀이 발갛게 물들고 있었다. 차부 인근 북평 식당에서 국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식당 뒤편에 있는 월출산 역원에서 짐을 풀었다. 수건과 자리끼 주전자를 들고 들어온 늙은 여주인은 첫눈에도 제법 인정스러웠다. 할머니, 여기에서 오랫동안 면장을 한 송면장이라는 분을 아셔요? 작년에 돌아가셨다는데. 그가 서울 김서방 찾기식으로 다소 애매하게 물었다. 송면장이라. 혹 여기 북일면은 아니고 북평면장을 지낸 송면장은 있더란께. 집은 이 근처지 아마. 여주인은 고개를 갸웃대면서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낸다. 아버지의 군대 친구분인데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 대신 조문하러 왔습니다만. 우석은 본의 아니게 둘러대고 말았다. 읍내서 남쪽으로 10리쯤 더 가면 바닷가 내동마을이지라. 누가 살고 있을지 모르겠단께.
여주인은 자신 없는 대답을 건네며 잘 쉬라고 말한 뒤 문을 닫았다. 다음날 아침 그는 여관문을 나섰다. 후원한 간척지 들판 비포장 도로에는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추운 줄 몰랐다. 그녀만 만난다면 이깟 추위는 대수롭지도 않을 것 같았다. 한참 들길을 지나고 산 밑 도로를 지나자 먼 발치에 바다가 보이는 야트막한 산 밑에 옹기종기 초가와 기와집이 뒤섞인 40호가량의 내동마을이 나왔다. 마을 입구에서 어구를 챙기는 늘수구레한 촐로에게 송면장집을 물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집은 빈집이란께. 작년 송면장이 죽고 나서 혼자 살던 북평댁은 광주병원인지 요양병원에 있다더라고.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노인에게 대답 대신 꾸벅 고개를 숙이고 노인이 가르쳐준 산 밑 기역자형 기와집에 도착했다. 기와집은 지은 지 오래되어 보였고 사람이 거처하지 않아 마른 자풀이 마당에 흩어져 있었지만 정갈하고 무게감이 있어 보였다. 집 뒤에는 왕대가 병풍처럼 둘러쳐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대문 틈에 꽂힌 우편물에 눈이 갔다. 송정님이라고 수신인이 찍힌 우편물은 발신지가 광주에 있는 요양원이었다. 그는 주소를 메모한 뒤 다시 좌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해남을 거쳐 오후 무렵 광주 변두리에 있는 3층 회색 무등산 요양원에 도착했다. 사무실에 들러 용무를 말하고 꽃님의 어머니가 있는 3층 4인 병실에 들렀을 때 그녀의 어머니만 혼자 남아 창밖을 멍하게 내다보고 있었다. 한눈에 보아도 병색이 완연한 채 혼잣말을 짓거리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울 수색에서 내려온 강우석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님이 그의 얘기를 어느 정도 가족에게 전해줬다고 생각하고 살갑게 꾸벅 초면 인사를 하였다. 뭐시라? 강우석? 서울 수색? 그녀의 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휘둥그레 뜨고 이내 무섭게 노려보았다. 예, 정임씨와 사귀고 있는 강우석 순경입니다. 정임씨가 작년 말 부친이 돌아가시자 해남에 내려간 뒤 연락이 안 돼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하였다. 뭐시고라? 수색 강순경? 나가 정임한테 야근은 대충 들었소. 근디 웃자 여기는 왔단가요? 그녀는 눈에 힘이 들어가고 입술이 떨리면서 볼멘 소리를 내뱉었다. 예, 소식이 없어 궁금하고 전할 말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내려왔습니다. 그는 잘못하여 사정하는 심정으로 목이 맨 채 말을 이어갔다. 그랄라면 정임이를 찾아가야지 여기는 왜 왔소? 물론 정임이가 여기 있다고 해도 댁을 안 만나겠지만 그렇고럼 댁은 눈치가 없소? 그동안 서울을 떠난 뒤 소식이 없었다면 야근은 끝난 거이 아니란가요? 꽃님의 어머니는 뻔한 얘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요, 어르신? 그는 더욱 자신 없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꾸하였다. 이 양반이 그만하면 눈치를 챘어야지. 와 이렇게 맹허요? 나가 80년 광주 그 난리에 천재라고 소리 듣는 생떼 같은 아들 잃었지. 그 화병으로 평생을 몸고생하고 마음고생한 영감 잃었지. 그러고 나가 본정신으로 사는 것 같아요, 시방? 그녀는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입술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우석은 그 순간 할 말을 잃었고 그녀의 고함 소리에 놀란 간병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만 나가달라는 간병인을 제지하며 조금만 기다리라고 손짓을 했다.
정희미는 앞으로 만날 수 없으니 마지막 더 듣고 가요. 작년 여름쯤 서울 사는 변서방이 그럽디다. 처제가 만나는 순경이 아무래도 80년 광주 난리 때 총에 맞은 처남 정수를 리어카에 싣고 병원에 가다가 바로 앞에서 총으로 밀치고 가로막은 군인과 같다고 하대요. 경상도 말씨에 둥그런 얼굴에 코끝에 점이 있는 것이 영락없는 그놈이라고. 그래도 나가 몇 년이 지났고 그런 말씨의 그런 얼굴에 그런 점이 있는 게 한둘이단가 그랬지라. 그란디 말이오. 작년 겨울 영감이 숨을 거둘 무렵 정희미가 저그 아버지 손을 붙잡고 형부가 본 사람이 맞다고 울먹이며 그랍디다. 그러고 이제 서울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고. 이제는 아픈 사람, 특히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 수녀원에 들어간다고 하대요. 그래서 집들의 개나리가 피고 민들레가 머리를 들이민 이달 초에 나를 요양원에 데려다주고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고 수녀원엔가 들어가 버렸소. 그랑께 가를 더 이상 찾지 말더라고. 찾을수록 정임은 더욱 숨을 꺼이고 그러면 우리 모녀 사이도 절단 날 것이란께요. 젊은 양반, 제발 부탁해요. 그렇구럼 떠난 정임도 지 마음이겠소. 우석은 침대에 앉아 등을 벽에 비스듬히 기댄 그녀에게 깊숙이 허리를 굽히고 병실을 나왔다. 저녁노를 받은 무등산 산등성이 벌겋게 익어가고 집을 찾는 비둘기떼가 빈 하늘을 어지럽혔다. 가슴이 먹먹하고 숨도 쉬기가 벅차 광주를 한시바삐 떠나고 싶었다. 우석은 요양원을 나서자마자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광주 송정역으로 가서 서울행 막차를 탔다. 복직한 우석은 의식적으로 광주를 잊었고 예전의 FM 강으로 변신하여 강력수사 분야의 베테랑으로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서울 시내 대형 강력 미제 사건도 그의 손은 거칠 것이 없었다. 일선서 강력계 형사, 반장, 계장과 지방청 팀장으로 성큼성큼 특진과 승진을 거듭하였다. 50대 중반에는 순경 출신으로 드물게 경찰에 꽂힌 총경으로 승진하여 지방청 강력과장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잘 나가던 그도 올해 초 호텔 인질 난동 사건으로 진압과정에서 중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무리한 대처라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지휘라인의 문책성 징계로 올여름 광주 변두리에 있는 경찰서장으로 좌천 인사를 받고 30여 년 만에 오고 싶지 않은 광주 땅을 무겁게 밟았다. 그러나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부하 직원들은 싹싹하고 책임성이 있어 선의 분위기는 원만하고 관내 골치 아픈 사건도 별로 없었다. 며칠 전 우석은 출근하며 관내 5.18 구묘역에서 열리는 재야단체 주관 추모 행사가 무척 신경이 쓰였다. 광주도 이제 산천이 3번이나 바뀌어 어느 정도 그 결이 무뎌졌다지만 아직도 구묘역 행사는 결이 덜 사갔다는 것을 육감적으로 느낀다. 관내 치안 현황은 5월을 잘 넘기면 되는데 구묘역에서 희생자 진혼 음악회가 매년 이맘때 열려 오늘 오후에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광주 토박이로 5월 정보통 윤 과장을 대동하고 행사장 점검하러 구묘역을 들렀다. 입구 주차장 공터에는 간이 좌석에 5, 60명의 참석자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고 1년의 살풀이 춤과 판소리가 끝났다. 곧이어 수녀복이 잘 어울리는 한 수녀가 민영식의 시 언덕에서 와 김민부의 시 기다리는 마음 두 가곡을 차분하고 청아하게 불러 구슬픈 화음은 묘역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참석자들은 빙벽처럼 얼어붙었지만 일부는 어깨를 흔들며 흐느끼고 있었다. 순간 우석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50대 초반의 수녀가 왠지 눈에 익었다.
노랫소리도 30여 년 전 그가 수색에서 화전역에서 많이 듣던 귀에 익은 가곡이었다. 유심히 눈을 부비고 자세히 보아도 마르고 후리후리한 체격의 갸름한 수녀는 그때의 그 얼굴이다. 아니, 보루물도 확실한 것 같았다. 우석은 이내 숨이 훅 멎었고 빙그르르 땅이 도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은 그는 윤 과장에게 지금 참여하는 수녀들은 어디 수녀원 소속이냐고 지나가는 투로 물었다. 윤 과장은 주저없이 5월을 아파하는 수녀들 단체라고 귀띔해 주었다. 우석은 주말인데 집이 있는 서울에 올라가지 않고 관사에 머무르기로 했다. 밤새 엎치락 뒤치락대며 떠올린 그 수녀 생각으로 머리가 묵직했다. 한참을 머뭇거린 그는 일부러 서장 전용 전화기를 들었다. 잠시 후 자동 멘트로 5월의 수녀들이라고 나오고 여보세요라는 작지만 낭낭한 목소리가 전화선을 탔다. 그는 먼저 관내 서장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어제 구묘역 추모 행사를 업무 점검 중 갔었는데 독창했던 그 수녀님과 통화 좀 하고 싶어서요. 성악을 전공하신 분 같고 그 가곡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쪽에는 문외한인데도 가슴을 울리는 소프라노 음색이 지금도 이명처럼 들립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을 지그시 누르며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아, 서장님이시라고?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노래가 어떻게 들렸는지요? 되묻자 목소리는 떨렸고 우석은 세월이 흘렀지만 예전의 그 가곡과 그 목소리는 지금도 선명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아, 예. 제가 30년 전 서울 수색 가로수길과 화전 기찻길 옆에서 어제 듣던 언덕에서와 기다리는 마음을 무척 많이 들었답니다. 내심 그냥 꽃님이 부르는 가곡이라는 말이 목에 치밀어 올랐지만 지그시 놀랐다. 아, 예. 언덕에서와 기다리는 마음 그 노래를요. 저도 오래전부터 참 많이 좋아했죠, 아마. 수화기 저편에서 약한 한숨에 섞여 가늘게 웃는 소리가 흐릿하게 들렸다. 수녀님, 그 언덕에서를 제가 다시 들을 수는 없는지요? 그의 목소리는 어느덧 심하게 떨렸고 상대방도 뒷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새근대는 숨소리만 미미하게 들려왔다. 잠시 후 우석은 어금니 악물고 선언하듯 말했다. 수녀님, 광주 사람은 예전부터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다방, 아니 광주 우체국 앞에서 만난다죠? 제가 내일 오후쯤 우다방 앞에서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되겠죠? 우석은 간절한 마음으로 다짐받듯 말했다. 사장님, 언덕에서를 지금도 기억하나요? 다 지난 언덕인데, 아니, 잊혀진 언덕인데.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도 바래질 것이고, 혹 어떤 우연이면 몰라도. 그녀는 조금 암시적인 의미의 일부를 풍기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래요, 수녀님. 어떤 우연이라도 좋아요. 꼭 한 번만 듣고 싶어요. 그리고 잊혀진 언덕의 사연도 듣고 싶고 바래진 그 마음도요. 내일 오후 3시쯤 우다방 앞에서 기다려도 되겠죠? 우석은 우연이라는 단어에 기대어 간절하게 말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내 상대방의 목소리는 동일어를 반복하다가 뚜 하는 긴 기계음과 끊어졌다. 우석은 그래요보다
그러면에 더 의미를 두고 유보의 의미를 넘어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이튿날 오후 제복로 광주 우체국 앞은 비가 오려는지 눈이 오려는지 잔뜩 찌푸린 날씨였다. 그래도 주말인지 구도심을 찾은 사람들은 젊은이는 물론 가족과 함께 나온 사람들로 엄청 붐볐다. 우석은 그녀가 좋아했던 보랏빛 물망초를 한 다발 사들고 우체국으로 올라서는 계단 한편에 서서 무등산을 응시하였다. 가끔 가는 한숨을 내쉬며 잔뜩 울먹이는 회색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틈틈이 구성로 인도 쪽도 건너보았다. 여전히 사람들은 바쁘게 오고 가고 회색빛 늦가을거리는 어느덧 스멀스멀 는개가 깔리기 시작했다. 노루꼬리 같은 짧은 가을 해는 자취를 감추고 으스름 어둠이 내려앉는 제복로 211 우다방 앞은 점점 모든 것이 가라앉고 있었다. 우석은 다리가 아프다 못해 저려움을 느꼈지만 마냥 이대로 돌이 되고 싶었다.